이 단원 유전자와 생명공학인데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을 좀 큰 틀로 한번 잡아줄게요. 유전학이죠, 유전학. 유전학의 최초의 시작은 18세기 누가 등장하면서, 멘델이 등장하면서 최초의 무슨 학을, 유전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시작하게 만들어 준 사람이지. 이때 당시에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생명체에 존재하는 규칙성이라든지 그냥 다음 세대로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 그 원리들을 전부 다 설명했던 사람인데, 모든 유전상은 100% 설명했던 부분 아니죠. 나중에 이제 계속 나아가면서 확대가 되어가는 과정이었고, 이제 이때 당시에는 유전자는 분명히 있는데 이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는 없었죠.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에 넘어오면서 누가 등장을 해요? 서턴이 등장하면서 유전자가 어디에 있구나, 염색체에 있구나. 그래서 염색체설을 내세우게 되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에 들어서 누가, 모건이 등장하면서 염색체 유전자가 존재할 때 나름대로 규칙성이 있다는 얘기지. 무슨 자설을? 유전자설을. 그래서 상동 염색체 상의 대립 유전자의 관계도 설명해 줬던 사람이고, 독립의 의미나 연관의 의미, 그 다음에 상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유전은 이제 전부 다 정리한 사람이 바로 모건이었고, 그래서 생명과학 1에 나와 있는 유전 내용은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로 다룬 내용들이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분명히 유전자는 무슨 체에 있단 말이야, 이게? 염색체에 있단 말이지. 그럼 염색체를 좀 화학적으로 분석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염색체를 화학적으로 분석하니까 다 알다시피 두 가지 물질이 있었어요. DNA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두 가지 물질 중에서 실제 어느 게 유전 물질로서 작용하느냐를 이제 찾아보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때 이제 나름대로 토론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DNA가 유전 물질이다, 단백질이 유전 물질이다, 서로 간의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둘 중에 어느 게 유전 물질인지를 이제 밝혀내는 이제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이때 이제 실험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실험을 통해서 유전 물질은 바로 뭐구나, DNA구나 라는 걸 밝혀지게 돼요. 이게 대략 1940년대 정도에 이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DNA 유전 물질이라는 거 1940년대. 연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이때 당시에 이제 실험하기 전에 이제 DNA냐 단백질이냐, 그때 이제 우위에 강했던 게 단백질이었거든. 유전 물질은 아마 단백질일 것이다. 왜?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이제 DNA였다는 거 밝혀졌고, 그럼 1940년에서부터 1950년까지예요. DNA가 유전 물질이니까 이거를 무슨 쪽으로, 화학적으로 이제 구성하게 되죠. 화학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밝혀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1950년대 이걸 밝혀낸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겠지. 이 실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95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드디어 A4 2장짜리 논문으로 DNA 구조를 발표하게 되죠. 그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50년 초반에 DNA 구조가 밝혀지게 된다. 이거 이제 밝혀낸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왓슨과 크릭이죠. 이 사람 두 명으로 인해서 밝혀진 건 아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실험들을 누적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애들이 이제 발표한 거거든. 그치? 이때 이제 나름대로 경쟁이었거든. 누가 먼저 밝혀내느냐? 생물학에서 누가 대스타가 되느냐? 이제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 사람이 대스타가 된 거예요. 됐지? 지금 죽었나? 살아있냐? 건가? 그래?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DNA 구조가 밝혀지면서 이제 무슨 과정까지 이제 넘어오게 되냐면, DNA가 뭐 되는 원리? 복제되는 원리를 드디어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구조를 아니까 복제 원리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험 과정을 통해서 이 복제 원리를 뭐 하게 돼요? 밝혀내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그럼 DNA가 있으면 이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통해서 그 생명체의 뭐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형질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DNA로부터 형질이 나타내는 이제 뭐가 궁금했냐면 이 과정이 이제 궁금한 거지. 그렇지? 이 과정이.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찾아내는 이제 내용들이 이제 되게 되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생명과학 1에서 배웠다시피 DNA로부터 유전자를 특정 핵사에다 실어내잖아. 그게 뭐였어요? RNA죠. 이게 무슨 과정이었어? 전사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RNA에 있는 정보를 리보솜이 읽어가지고 이제 뭘 만들어요?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과정이? 번역 과정이었고, 이 단백질이 입체화가 완성이 돼서 이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그 기능이 곧 그 유전자의 뭐다?
형질이다. 이런 과정들이 실제 1960년에서 70년대 사이에 밝혀지게 돼요. 됐지? 그리고 1950년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에 이제 뭐 먼저 밝혀지냐면 DNA에 있는 유전자는 실제 뭘 만드는 정보라는 거, 단백질이라는 정보라는 걸 밝혀내게 되고 그 과정을 이제 차근차근 쫓아가는 거지. 됐지? 참고로 DNA로부터 형질이 발현되는 과정을 무슨 자가 발현된다? 유전자가 발현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결국 형질을 결정하는 거는 바로 DNA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갖고 장난치기 시작하냐면 DNA를 갖고 장난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들이 막 밝혀지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가 발달하게 돼요? 생명공학이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됐지? 이때 1970년대부터 생명공학은 이미 출발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무슨 공학? 유전공학이라고 그러고 지금도 여러 가지 종류의 생명공학의 기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이제 이해되죠? 예? 생명공학을 계속 발달시키는 이유가 결국에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거거든. 오래 살아야 되거든. 의학 발달의 가장 필수적인 학문이 되는 거지. 됐지? 이렇게 더 이상 발달하면 안 되는데 계속 발달하고 있어요. 좋은 게 아닌데 생물학 입장에서는 수명이 되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 수명을 넘어서 살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생식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내 새끼를 낳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생명체를 거부하는 거지. 너무 발달하면 안 돼.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 그럼 여기가 원이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뭐란 얘기야? 투 영역이란 얘기죠. 그럼 첫 번째 뭐에 대한 내용? 염색체 DNA가 유전 물질을 밝혀내는 실험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DNA 화학적 구조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구조를 통해서 DNA 복제 원리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 무슨 과정을 배우게 되고, 유전자의 형질 발현 과정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 생명공학을 다루는 게 이 단원의 타이틀이죠. 됐지? 그지? 그래서 앞에를 많이 적어주니까 앞에서 시험이 많이 나올 것 같잖아. 무엇에서 시험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죠? 그지?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거든. 항상 원리가 간단하면 응용 문제가 많이 나와. 그렇지, 이렇게. 오히려 내용이 많으면 응용 문제가 잘 안 나오거든.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응용 문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2로 개정이 되면서 현재 그동안 개발됐던 생명공학들의 기법들이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됐거든. 생명공학의 내용이 상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풍부한 이 단원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 첫 번째, 그래서 전체적인 틀 과정에서 이제 배우게 될 내용들이지. 유전 물질을 다루게 돼요. 그 다음에 유전자의 발현 과정을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과정도 있어요. 이걸 조절하는 과정.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생명공학을 다룰 거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유전 물질을 증명하는 실험 이제 세 가지를 다루게 되고, 핵산의 구조를 다루게 되고, DNA 복제를 과정에 대한 실험, 증명 실험까지 다루게 되는 거고, 유전자 발현 과정에서 유전자 단백질의 관계를 어떻게 찾았는지, 그 다음에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과정, 아까 전사 번역의 원리를 배울 거고, 그 다음 원핵생물도 유전자 발현 과정이 있겠지? 이걸 이제 차이를 이제 비교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진핵생물이나 원핵생물이나 유전자 발현을 뭐 때에 따라서 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조절해야 될 때가 있지. 그 조절 원리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생명공학에 대한 내용, 이런 생명공학의 기법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굉장히 많죠? 예전에는 몇 개 배웠더라? 이거 하나, 둘, 세 개 정도 배웠거든. 근데 2가 되면서 새로운 기법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어요. 됐지? 이렇게 내용이 굉장해요. 자, 일단 유전 물질부터 들어갈게요. 거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듯이 유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하는 기능이지. 유전자의 기능 또는 특징. 첫 번째, 생명체의 뭘 발현시킬 수 있어야 돼. 형질을 발현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삼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유전 물질을 증명하려면 두 가지잖아. 뭐하고? DNA하고 단백질 중에 어떤 유전 물질인지. 그러면 DNA와 단백질들이 이거에 대한 조건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이제 찾아내는 실험이라는 얘기예요. 됐지? 첫 번째가 그리피스의 형질 전환 실험이 있어요. 이때 이제 전환이라 표현하니까 형질이 바뀐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형질이 추가가 되는 경우도 형질 전환이라고 그래요. 없던 형질이 생긴 거야. 그런 것도 형질 전환이라고 봐요. 알았죠? 전환의 뜻, 기존의 형질이 바뀔 수도 있는데 새로운 형질이 추가되는 것도 형질 전환이라고 표현을 해요.
됐지? 그지? 물론 이 생물학자의 이름까지는 안 외워도 되지만 이름을 외워두면 아 어떤 실험이겠구나 라고 이제 나중에 바로 머릿속에 들어와요. 외워두면 되지? 자 볼게. 일단 실험 재료가 있겠지. 실험 재료. 이때 세균을 썼는데 이때 세균의 이름이 폐렴균인데 좀 더 늘려가지고 무슨 균이라 표현하냐면 폐렴 쌍구균이라고 그래. 실험 재료를 쓰는 거 폐렴 쌍구균. 세균이란 얘기야. 그럼 쌍구균. 구가 뭐예요? 세균이 형태가 구형 생겼는데 이놈이 구형이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연결된 것처럼 보여요. 두 개가 연결된 것처럼 보여서 쌍구균 하는 거예요. 됐지? 얘가 내 몸에 들어오면 뭘 일으키는 거예요? 폐렴을 일으키는 거지. 됐지? 이때 이제 폐렴 쌍구균에 대한 종류가 얘들의 전체 형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됐지? 이렇게 이거 보통의 세균의 구조를 보면 무슨 막이 있어요?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무슨 벽 갖춰야 되냐? 세포벽을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되겠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세균들 같은 경우는 피막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근데 피막을 갖는 세균도 있고 갖지 않는 세균도 있다는 얘기지. 피막 같은 경우는 특히 세균을 보호해주는 역할 중에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세포벽이나 세포막에 세균들이 바로 항원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항원을 누가 숨겨줘요? 피막이 숨겨주거든. 그러면 피막을 갖고 있는 어떤 세균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내 몸에서는 그 세균을 빠르게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그런 경우가 내 몸의 입장에서는 병원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현재 폐렴 쌍구균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피막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 그렇지?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이놈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이놈은 지금 피막이 없는 상태예요. 이놈은 뭘 갖고 있어요? 피막을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래서 이렇게 피막을 갖고 있는 세균을 S형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피막을 갖지 않는 경우를 R형균이라고 그래요. S가 스무스란 얘기거든. 부드럽다는 얘기고 표면이 매끈하다는 얘기야. R은 러프라고 그래. A보다는 러프. 이게 러프해 보이잖아 지금.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제 R형균, S형균 한 거예요. 그럼 R형균하고 S형균 들어오게 되면 항원을 노출돼 있단 말이야. 그럼 내 몸에서 그걸 빨리 뭐 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있어. 내 몸에 제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놈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뭘 일으켜? 폐렴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이놈이 병원성을 갖고 이놈은 병원성을 갖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해됐냐? 됐지? 이런 내용. 특히 이거 엄청나게 강한 세균이야. 병원성이. S형균이. 됐지? 자, 그럼 실험을 할게요. 그리피스가 실제 우연하게 실험한 거거든. 우연하게. 실제 유전 물질이 뭔지 밝혀내야지 한 건 아니에요. 실제는. 이제 우연하게 한 건데 살아있는 S형균이 있어요. 병원성이 굉장히 강하지. 이놈을 이제 뽑아가지고 쥐한테 주사를 했어요. 쥐는 살아있어야 되겠니? 죽어있어야 되겠니? 당연히 살아있는 쥐겠지, 그지? 살아있는 쥐. 됐지? 그럼 이 안으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S형균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병원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쥐가 웬만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살아만한다는 얘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R형균이 있어요. R형균을 똑같이 누구한테 놓아줘요? 쥐한테 놓아줘요. 그럼 R형균이 들어가게 되면 이놈은 병원성이 약해서 웬만한 세균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생존한다는 얘기죠. 됐지? 예. 자,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하냐면 S형균을 열처리해버렸어요. 그래서 S형균 자체를 뭐 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렸지. 그럼 얘는 물질대사 자체가 불가능해. 그럼 생식활동도 불가능하겠지. 그럼 이런 놈을 쥐한테 놓아주게 되면 이 쥐는 살겠니 죽겠니? 당연히 살겠지. 생존을 해요. 이 됐지? 근데 이제 마지막 실험을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와요. 이제 그리피스도 이거 깜짝 놀란 거지, 그죠? 자, 볼게요.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했어요. 열처리로 죽은 S형균이 있어요. 그다음 뭘 섞었어요? 살아있는 R형균 섞었어. 이걸 누구한테 넣어줄 거예요? 쥐한테 넣어줄 거야. 그러면 이 실험을 바탕으로 하면 이놈은 뭐 해야 돼? 살아야 되거든. 얘가 뭐해? 죽었네. 이거 기가 막히지, 그죠? 죽었는데 특이하게도 분명히 S형균은 뭐 했단 말이야? 죽었지. 살아있는 R형균인데 여기서 뭐가 발견되냐면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돼. 됐지?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그리피스가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냥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열처리로 죽은 S형균에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어떤 물질이 R형균으로 들어갔고 그럼 이 R형균이 이 물질 때문에 무슨 형균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S형균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R형균이 S형균으로 바뀌니까 뭐 생명체 자체가 뭐 통째로 바뀐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R형균은 뭐가 없어요? P막이 없었잖아. 원래 P막이 없었는데 이 어떤 물질이 들어와서 이 R형균이 뭘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P막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얘기지. 원래 P막 형성이라는 형질이 없는데 새로운 형질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R형균의 형질이 추가됐다고 그래서 이거를 R형균의 형질 전환 실험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형질을 결정하는 물질이 바로 무슨 물질일 것이다? 전 물질일 것이다. 가정은 왜? 이놈 때문에 이 형질이 만들어졌거든. 이해됐냐? 결론. 죽은 S형균의 어떤 물질이 R형균을 S형균으로 전환시켰을 것이고 그럼 이 물질이 바로 뭐야 시간 이제 이 물질이 바로 무슨 물질일 것이다? 유전 물질일 것이다. 뭔지는 몰라요 종류는. 됐지? 근데 이 유전 물질은 원래 S형균이 갖고 있던 거잖아. 근데 무슨 처리했단 말이야? 열 처리했는데 이 유전 물질은 전혀 손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유전 물질은 뭐에도 강하다는 얘기. 열에도 강하다는 얘기. 됐지? 근데 그리피스는 이 물질이 뭔지는 아직 몰랐어요. 됐지? 그리고 찾고 싶었겠지 이 물질이 뭔지. 그 다음 실험 뭐가 진행돼야 돼? 이 물질의 종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리피스가 찾진 않고 다른 생물학자가 찾아야 돼. 그리피스는 단순하게 좀 새로운 현상이잖아. 논문으로 그냥 발표를 했고 그냥 논문을 실은 거예요. 다른 생물학자 보면서 이게 유전 물질이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리피스가 설명한 게 아니라 다른 생물학 보면서 이게 유전 물질이겠는데? 그리고 동일한 실험을 해보면서 똑같은 현상 나오고 그리고 이 물질을 드디어 찾기 시작을 하는 거지. 이해됐냐? 그리피스의 우연치 않은 실험이 유전 물질을 이제 증명하는 이제 하나의 출발점으로 이제 작용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지. 이해되지? 이게 생물학 자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연치 않게 막 되는 것들이 많아요. 됐니? 어떤 물질이 이제 드디어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케이. 그걸 누가 찾게 되냐면 에이버리가 찾아요. 어리버리가 아니라 에이버리예요. 동일한 실험을 하는데 이제 살짝 실험 방법을 바꾸겠지. 그 물질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살아있는 S형균을 무슨 처리 시켜버려요? 열 처리 시켜요. 그래서 열 처리로 죽은 S형균의 무술물을 추출물을 모으는 거지. 이때 이제 추출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참고서에 나오는 내용만 볼게요. 다당류,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RNA, 그 다음에 DNA. 됐지?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미 단백질하고 DNA가 둘 중에 뭔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물질은 들어가야 되고 혹시 다른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물질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지? 간단히 실험 볼게요. 자, 여기서 뭐만 추출해요? 다당류만 추출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뭐랑 섞어요? R형균과 섞어요. 그럼 이 다당류가 애한테 P막을 만들게 해주는 거라면 이놈을 쥐한테 둬주잖아. 그럼 이 쥐는 뭐 해야 돼? 죽어야 되거든. 근데 뭐예요? 살아요. 그렇지? 거기다가 여기서는 살아있는 S형균은 발견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놈을 변환시키는 물질은 아니구나. 유전 물질은 아니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실제. 그 다음에 뭘 꺼내? 단백질을 꺼내. 똑같이 실험하는 거지. 그랬더니 얘가 뭐예요? 살아요. 그래서 얘도 뭐가 발견이 안 돼요? S형이 발견이 안 돼요. 그러면 단백질이 이 형질을 갖게 해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됐지? 자, 그 다음 RNA를 추출해요. 됐지? 추출해가지고 이걸 섞어가지고 넣었더니 역시 역시 뭐가 발견이 안 돼요? S형이 발견이 안 되고 뭘 뽑았더니 DNA를 뽑아가지고 넣어줬더니 얘가 뭐 한 거예요? 죽었어요. 사망. 됐지? 그리고 여기서 뭐가 발견돼요?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이 되는 거지. 유전 물질은 바로 뭐구나? DNA. 그렇지? 그럼 이걸 증명하는 실험은 이것과 이것 중에 뭘 증명한 거예요? 이거를 증명한 거지. 뭐도 증명해야 돼요? 이것도 증명해야 돼요. 그 다음 실험은 바로 그 실험이에요. 됐니? 실험이 이렇게 매우 간단하잖아. 그치? 근데 실제 에이버리는 이렇게 실험 안 했어요.
이거는 너희들한테 편하게 보여주고자 하기 위해서 실험 내용을 살짝 바꾼 거고. 그렇지? 그럼 실제 에이버리는 어떻게 실험했는지 볼게요. 일단 결론 내려야지. 죽은 S형균은 뭐가? DNA가 R형균은 뭘로? S형균으로 형질 전환시켰구나. 쉽게 얘기하면 R형균한테 P막을 만들 수 있는 형질을 갖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알았지? 그 원리는 이따도 설명할 거고. 그래서 유전물질은 뭐다? DNA다 라고 결론 내렸지만 아직 이게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히 유전물질은 아닌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이제 웨이버리가 실험한 내용 볼게요.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 열 처리로 죽은 추출물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추출물이 지금 4가지 섞였는데 이 섞인 거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다당류 분해 효소를 처리를 해. 다당류만 분해시키는 거야. 그러면 뭘 분해시키겠다는 얘기야? 이것만 분해시키겠다는 얘기지. 그럼 실제 이걸 처리한 추출물에는 뭐가 있겠어요? 단백질하고 그 다음 RNA하고 그 다음에 DNA가 있겠지. 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이랬지? 우리는 이미 결과는 알고 있으니까. 그럼 DNA가 바로 뭘 결정하거든? 형질 전환시키거든. 그러면 이거를 살아있는 R형균하고 섞어가지고 쥐한테 주입하면 얘는 뭐야? 죽겠지 실제. 얘는 사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S형균이 발견돼. 됐냐? 자, 그 다음 단백질 분해 요소를 처리하게 되면 이제 이 추출물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당류하고 RNA하고 DNA가 있는 거지. 이걸 살아있는 S형 R형균을 섞어서 처하니까 역시 뭐예요? 죽었지. 뭐가 발견돼? S형균이 발견돼. 살아있는. 됐지? 그 다음 RNA 분해 요소를 처리했더니 역시 발견되는데 그럼 이때 처리물에는 뭐가 있겠어요? 다당류, 단백질, DNA가 있겠지. 그리고 역시 뭐예요? 죽지. 살아있는 뭐가 발견돼요? S형균이 발견되고. 그다음 DNA 분해 요소를 처리하게 되면 이제 뭐가 없어진 거예요? DNA 없어지고 다당류, 단백질, RNA는 있지. 이걸 넣어주니까 얘가 뭐 한다는 얘기야? 살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현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점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DNA가 있지. DNA가 있을 때 이런 현상 생기는구나. 그래서 유전물질이 뭐구나? DNA구나라는 걸 확인한 실험이에요. 실제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전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특히 결과값을 가지고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해되니? 그렇지? 그리고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정말로 R형균이 S형균으로 바뀌는지를 직접 세균을 직접 배양하면서 실험을 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실험이에요. 똑같은 실험. 똑같은 실험에서 쥐한테 넣어준 거를 쥐한테 안 넣고 직접 배양을 시킬 거예요. 이 추출물과 이걸 뭐 한 거예요? 그냥 섞어가지고 배양을 시킬 거라고. 됐지? 그럼 여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DNA가 있어서 이 DNA가 이 R형균 안으로 뭐 한단 말이에요?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뭐가 생겨요? P막을 가진 S형균 실제 만들어진다는 얘기. 됐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S형균이 안 만들어지겠지? 배양을 하면. 이해됐냐? 됐지?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DNA가 외부에서 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형질이 다 발현될 수 있는 건가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세균이니까 가능한 거야. 웬만한 진핵생물들이 이게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내 마누라의 DNA를 내 몸 체세포에다가 다 넣어줬단 말이야. 그럼 그게 전체적으로 형질 발현되냐 이거지. 실제 그렇진 않다는 얘기. 근데 세균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 알지? 그럼 세균의 특징을 한번 설명 좀 할게요. 이제 세균 이따 가정하면 뭐 생명과학 원에서 배웠겠지만 세균은 원핵세포의 핵막은업체 그 다음 유전물질 DNA를 가지고 있는데 이 DNA가 끝과 끝이 뭐 되니? 연결됐지. 원형 DNA라고 그랬어요. 원핵세포들은. 그리고 원형 DNA를 세균들은 보통 몇 개를 가져요? 1개를 가져요. 됐지? 대다수는 1개만 갖는데 일부 세균들이 또 다른 DNA를 하나 더 갖는 게 있어요. 이것보다 전체적으로 길이가 짧은 굉장히 짧은 구형의 DNA를 하나를 더 갖는 세균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구형의 짧은 DNA를 뭐라 표현하냐면 플라스미드라고 그래요. 플라스미드. 세균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짧은 형태의 DNA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놈들은 구조가 커요. 길이가 크기 때문에 여기를 쉽게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DNA는 굉장히 작아서 뭐를 통과할 수 있냐면 여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쉽게 나오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현재 원형의 DNA보다는 플라스미드의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빠르게 변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변이가 빨라요? 무슨 변이 속도가? 돌연 변이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대장균들 같은 경우는 생식 방법이 그냥 체세포 분열이란 말이야. 그럼 무슨 생식이야? 무성생식을 주로 하거든. 근데 무성생식을 주로 하게 되면 단점이 뭐야? 형질이 다 똑같아 버리잖아. 그러면 종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생식 방법인데 이 중에 뭘 갖게 되면 플라스미드를 갖게 되면 이게 돌연 변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빠르게 변한단 말이지. 그럼 이것 때문에 이놈들의 전체 형질이 뭐 할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세균들은 이런 플라스미드에서 돌연 변이가 일어난 플라스미드가 있으면 세균과 세균은 이걸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주고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줄 때 있잖아. 이놈 통째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이놈을 복제해서 넘기거든.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균들은 유전적 다양성을 뭐 할 수 있어요? 증가시킬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형태 때문에 세균들이 지금까지 계속 버텨온 이유가 되는 거죠. 플라스미드 때문에. 이 플라스미드가 특이하게 진핵세포 내부로 들어가잖아. 그럼 이놈이 진핵세포 내부에서도 흔하진 않지만 간혹가다 형질이 발현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생명공학에 이용을 해요. 이게 됐지? 이러네요. 그래서 실제 S형균이 갖는 DNA는 이 지가 원래 갖고 있던 원형 DNA가 아니라 플라스미드의 DNA상에 P막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있었다는 얘기지. 이게 됐지? 그래서 이놈을 가해를 시켰어요. 가해를 시키면 이놈 속에는 효소도 다 망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생산은 불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뽑아가지고 이걸 살아있는 누구한테 들어가면 R형균에 들어가면 R형균이 드디어 이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P막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균이었으니까 이런 현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니? 물론 여기까지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서 상식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이제 뭘 증명해야 돼? 이걸 증명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 네, 세 번째 실험이에요. 허쉬와 체이스의 박테리오파지 증식 실험. 박테리오파지는 생명과학 원에서 다뤘으니까 뭐의 종류냐? 바이러스예요. 됐지? 자, 바이러스인데 이놈이 무슨 성 바이러스냐면 세균성 바이러스예요. 세균성 바이러스 뜻이 뭐예요? 세균을 숙주로 삼아서 자신의 개체수를 늘린다는 얘기죠. 됐지? 그럼 세균 중에서 이 박테리오파지는 어떤 세균을 숙주로 삼냐면 대장균을 숙주로 삼아요. 됐지? 이걸 바탕으로 유전 정보가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실험이 대략 1940년대쯤인데 그럼 이때는 바이러스를 실제 현미경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이걸 전부 다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미 뭘 알고 있던 상황이냐면 바이러스의 화학적 성분이나 구조물은 이미 이때 당시에는 배경지를 다 깔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박테리오파지가 있으면 이놈들이 겉껍질은 뭐고? 단백질이고 이 안에 뭘 가져? 핵산을 갖고 있는데 이놈이 바로 핵산 중에 뭘 갖고 있어요? DNA를 갖고 있는 DNA 바이러스라는 점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바이러스가 어떻게 증식하는지는 분명히 세균과 같은 숙주가 있어야 증식되는 거 알거든. 그리고 이때 증식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증식되는지 이제 그걸 밝혀내는 게 원래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실험 과정을 보니까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치? 허쉬와 체이스는 실제 이걸 증명하려고 한 실험이 아니에요.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연구 결과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배액 시가로 갈게요. 이게 박테리오파지제. 그치? 겉껍질은 안에 뭐가 있어요? 핵산 뭘 갖고 있어? DNA 갖고 있어요. 겉껍질은 뭐? 단백질이라는 점이죠. 됐지? 그럼 DNA와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공통적으로 뭐? CHON이 있지. 그 다음에 DNA만 갖고 있는, 단백질하고 다르게 DNA만 갖는 원소가 바로 인이지. 인. 됐지? 그 다음에 박테리오파지가 갖는 단백질 원소에는 뭐도 들어가 있냐면 황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두 물질 중에서 단백질만이 갖는 원소가 바로 뭐라는 점이지? 황이라는 점이지. 됐지? 여기 이제 착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지식으로 박테리오파지가 실제 어떤 과정을 통해 증식하는지는 이미 생명과학 원에서 다뤘으니까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게 무슨 균을 보는 거예요? 대장균이요. 이게 박테리오파지가 있죠? 이놈이 어디에 차싹 달라붙어요. 막에 차싹 달라붙어가지고 뭘 쏙 집어넣어요. 가지고 핵산을 이렇게 쏙 집어넣는 거죠. 핵산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핵산이 들어가면 이걸 그대로 뭐하냐? 복제하지. 복제하면 여기에 있는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겉껍질인 뭘 만들어요? 단백질을 만들게 되지.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 막 뚫어가지고 얘가 뭐 하는 거야? 빠져나오는 거죠. 그치? 그럼 허시와 체이스는 뭘 몰랐냐면 분명히 박테리오파지가 증식하려면 완벽한 생명체인 숙주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이때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통째로 들어가는 건지 핵산만 들어가는 건지 이게 궁금했단 말이야. 이게 통째로 들어가서 증식을 하는 건지 이것만 들어가 증식하는 건지 이게 궁금했다고. 그걸 이제 밝혀내는 실험이에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이걸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 됐지? 쫓아가야 돼. 이 물질 흐름을 쫓아가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한다고. 알았지? 무슨성 도움요소 써보래. 방사성 도움요소 쓰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DNA에다가 방사성 도움요소 인을 쓰면 이 안으로 뭐만 들어가는 게 DNA만 들어가는 걸 시간상으로 쫓아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냐? 이런 식으로 실험하는 거니까 세부적인 실험 내용 설명 좀 할게요. 여기에 그럼 방사성 동위원소를 볼게요. 방사성 동위원소는 일반 원소에 비해서 질량수가 좀 많은 놈이지. 질량수가 좀 특이하니까 이게 보이죠? 적어주지. 인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32짜리 질량을 가진 인이에요. 이 놈이 바로 무슨 선을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방사선을 이렇게 방출한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그러면 이 실험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인을 썼다는 얘기는 DNA로부터 무슨 선이 방출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방사선이 방출되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이제 그 다음에 황 같은 경우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질량수가 35짜리예요. 그래서 얘가 35S라고 그래요. 그럼 35S 원소를 썼다는 얘기는 이거를 포함한 이 단백질에서 무슨 선이 방출되도록 방사선이 방출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쫓아가 보겠다는 얘기지. 오케이? 됐지? 그리고 이제 실험 내용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실험. 현재 여기 DNA 있잖아. 이 DNA 상에다가 방사성 동위 원소 뭐를 쓴 거냐면 이게 인을 쓴 거예요. 이해됐지? 그러면 단백질 껍질에서는 방사선이 안 나오고 이 P를 갖고 있는 이 DNA에서만 뭘 방출한다는 얘기? 방사선을 방출한다는 얘기. 됐지? 그러면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 인을 가진 DNA를 가진 박테리오파지를 엄청나게 준비하겠지? 그리고 대장균한테 감염을 시켜요. 충분히 감염시켜요. 그러면 여기에서 DNA가 이 안으로 뭐 하나 가정을 할게요. 들어간다 가정을 하는 거죠. 이해됐지? 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놈들을 믹서기에다 넣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믹서기에다 넣어가지고 보통 책에서는 이걸 교반기라고 그래요. 믹서기에다 넣으니까 이걸 다 갈아분 줄 알더라고. 이거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가지고 충분히 감염됐다 가정하게 되면 핵산이 충분히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붙어있던 뭘 떼버려야 돼요? 바이러스를 떼낼 거예요. 이게 빈 껍질이라 불러요. 왜? 핵산이 다 들어갔으니까. 이걸 떼내는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이해됐지? 그러면 이렇게 DNA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붙어있던 놈들을 이 믹서기 또는 교반기를 통해서 이렇게 떼내버린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이렇게 떼내는 상황이에요. 됐지? 이게 이제 시험관 속에서 여기서 떼낸 다음에 이걸 시험관에다 넣어가지고 무슨 분리시키냐면 원심 분리시켜요. 원심 분리. 그러면 이게 하나 용액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그러면 세균이 무겁겠니? A가 무겁겠니? 세균이 무겁거든. 세균이 뭐예요? 가라앉겠지. 얘는 그 위에 뜬다는 얘기. 원심 분리 결과. 이해됐지? 그래서 원심 분리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위층이 나눠져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면 위층에는 뭐가 있어요? 단백질 껍질만 있겠지. 아래쪽에는 대장균이 있고 이 대장균 속에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한 뭐 핵산, 즉 DNA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됐지? 만약에 DNA가 이 안에 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이 아래층에서 바로 무슨 선이 방출돼야 돼요? 방사선이 방출돼야 되겠지. 됐지? 그럼 위에서는 방사선 방출되면 안 돼요. 안 되거든. 왜? 이때는 충분히 다 감염시켰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감염시켰다는 얘기는 모든 바이러스가 DNA를 이 안에 다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위에서는 방사선 띄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때 아래에서만 뭐가 띄어야 돼? 방사선을 띄어야 돼. 아, 그러면 대장균 안으로는 단백질이 들어간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갔구나? DNA가 들어갔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실제 이렇게 확인한 거예요. 이해됐니? 그치? 그럼 단백질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지? 그러면 DNA는 가만히 놔두고 이 단백질의 구성 원소를 뭐가 껴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황이 껴 들어가게 만드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단백질로부터 이제 뭐가 방출돼요? 방사선이 방출될 것이고, 됐지? 그 다음에 충분히 감염시켜요. 그 다음에 교반기를 통해서 얘들을 떼내는 거지, 이렇게. 떼내고 원심 분리시켜요. 그러면 위쪽에는 뭐가 있어요?
단백질 껍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 껍질이 바로 뭘 띠거든? 방사선을 띠거든. 만약 이 단백질이 또는 이 단백질을 포함한 바이러스가 통째로 들어갔다라면 밑에서 뭘 떼야 돼? 방사 떼야 돼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단백질은 처음부터 숙주 안에 들어가지가 않았다는 얘기. 이해됐니? 오케이? 됐지? 그리고 실제 나중에 또 조사를 보니까 여기에서 다량의 또 뭐가 발견이 돼요.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거지. 그렇지? 분명히 뭐만 들어갔는데 DNA만 들어갔는데 이 안에서 또 뭐가 생겨요? 바이러스가 또 생기더란 말이야. 그럼 숙주 안에서 바이러스 수를 뭐 했다는 얘기 이거? 가지고 늘렸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그렇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다시.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DNA가 무슨 세대로 넘어가는 물질이구나.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물질이겠구나 라고 증명한 실험으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실험을 통해서 DNA가 완벽한 무슨 물질이구나. 유전 물질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지. 이해됐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내용을 더 나갈게요. 여기 가라앉힌 대장균들 있지? 이거를 살짝 확대시킬게요. 여기 대장균은 죽은 게 아니야. 그냥 원심 분리만 시켰을 거예요. 얘들은 계속 물질 대사해요. 그럼 이 대장균을 확대시키면 최초의 이 방사성 동위 원소를 포함한 DNA가 들어갔겠지. 그러면 이 DNA가 들어가면 숙주 안에서 이 DNA와 동일한 DNA를 뭐 하게 돼요? 복제하게 되지. 그러면 새로운 DNA는 이 숙주가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갖고 만들어야 되겠네? 그렇지? 그럼 이놈은 숙주가 가진 뉴클레오타이드는 방사성 동위원소 인이 포함된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니야. 그러면 여기로부터 복제된 DNA는 방사선을 떼요, 안 떼요? 이게 안 띈다는 얘기지, 얘들은. 이게 됐지? 그치? 자, 그 다음에 DNA가 복제가 되면 이 DNA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 것이고, 그럼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이 단백질 안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예요? 핵산 다시 집어넣겠지. 그럼 핵산 중에서 이놈을 가진 핵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놈을 가진 핵산들이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됐지? 그럼 여기서 다시 생성된 바이러스를 추출하게 되면 바이러스의 모든 바이러스가 방사선을 띠는 거야. 아니란 얘기죠. 일부 바이러스에서만 방사선이 띌 거란 얘기. 이 원리로 인해서. 이것까지도 이제 물어본다는 얘기. 이 실험 과정에서. 이해됐니? 그렇지? 이 실험의 목적은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숙주 내부로 들어간 거 뭐라는 거? DNA라는 걸 찾아낸 실험이고 이게 유전자의 기능 중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물질로 활용되었구나. 그래서 유전 물질이 DNA구나 라고 확실하게 만들어진 실험 중 하나라고. 이해됐니? 자, 그래서 실험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방사선 검출 안 되고 방사선 검출되고 방사선 검출되고 방사선 검출 안 되고 이걸 바탕으로 화재 증식 위해서는 대장균 내로 유입되어 작용한 물질은 DNA구나. 그래서 DNA가 다음 세대로 파지를 만드는 물질로 작용했구나. 그래서 DNA가 무슨 물질이구나? 유전 물질이구나. 오케이? 됐지? 그러면 유전 물질 증명 실험이 끝났어요. 됐지?